민트 오디오북. 엄마, 방에 계신 분이 누구야? 할아버지가 모시고 온 손님이다. 혹시 엄마 보고 애인 삼으라고 일부러 데리고 온 남자 아니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이쿠, 그년이 뭐가 그리 이뻐서 허구한 날 딸년처럼 보살펴주는지 모르겠어. 왜 여기에서 혼자 젊음을 다 보냈나요? 지금까지도 그놈의 심사를 나도 알 길이 없소. 수옥, 송재영. 어느 날 강섭이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려고 민박집을 나오는데 집주인 덕구 노인이 뒤따라 나왔다. 덕구 노인은 강섭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호수 건너편에 있는 빨간 기와집을 가리키며 매운탕을 잘 끓이는데 한번 가보라고 권했다. 강섭은 마침 술 생각이 나 덕구 노인을 따라 작은 배에 올랐다. 배가 호수 한복판에 이르자 강섭은 노인에게 물었다. 배에서 보니 참으로 경관이 좋군요. 영감님은 여기서 평생을 사셨다죠? 등신같이 대체에 나가 한 번도 못 살아보고 두매 산골에서 뼈를 묶었어. 그럼 이 호수에 얽힌 사연을 많이 알고 계시겠군요. 왜? 근사한 사연 있음 글로 써보고 싶은 거요? 곡절이 많은 이야기이면 더 좋죠. 그럼 지금 가는 매운탕집을 자주 들러야 쓰겠구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배는 호수 건너 나루터에 이르렀다. 덕구 노인은 나루터 옆에 있는 쌀이꽃집으로 강섭을 데리고 갔다. 식당 마당가에서 오복소복 자란 산매화가 막 꽃눈을 틔우기 시작했다. 식당 안에는 탁자가 3개가 놓여 있었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은 하나뿐이었다. 방 안에는 쌀이꽃과 호수의 풍광을 담은 그림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 이목구비가 또렷한 젊은 남자의 추상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덕구 노인은 방에 들어온 식당 여주인에게 강섭을 소개했다. 여기 인사하시게. 이 양반 서울서 글 쓰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 머물 거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수옥이라고 합니다. 수옥은 정갈한 이를 드러내며 고개를 숙였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야리야리한 몸매에 수줍음 타는 얼굴이 수선화를 연상케 했다. 게다가 짝이른 사슴처럼 큰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여보시게, 매운탕 좀 얼큰하게 끓여와봐. 덕구 노인은 수옥에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어중간한 말투를 사용했다. 서울 양반, 쌀이꽃집은 음식 솜씨 좋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집이여. 말만 하면 언제든지 배를 태워줄 테니 자주 오시구려. 덕구 노인은 수옥에게 돈벌이를 시켜줄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수옥과 외톨이인 강섭이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옥이 매운탕과 함께 더덕수를 나왔다. 수옥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덕구 노인은 그녀를 불러세웠다. 여보시게, 귀한 손님이니 술 한 잔은 권하고 나가는 게 도리 아닌가? 수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으로 강섭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러고 나서 덕구 노인의 잔도 채웠다. 덕구 노인은 잔을 비우더니 수옥에게 부탁하며 방을 나갔다. 나는 물고기 좀 잡아올 테니 수옥이 자네가
서울 양반호구 말벗 좀 하게나. 강섭은 덕구 노인과 수옥이 사이가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수옥 씨는 영감님하고 어떻게 되세요? 영감님은 절 딸처럼 생각하고 저는 영감님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자별한 사이예요. 강섭과 수옥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툼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자줏빛 목도리를 두른 앳된 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앳된 여자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다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엄마, 나왔어. 응, 연미 왔구나. 수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다. 연미는 식탁에 앉더니 목을 빼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방에 계신 분이 누구야? 할아버지가 모시고 온 손님이다. 중후하고 지적으로 생겼는데 혹시 엄마 보고 애인 삼으라고 일부러 데리고 온 남자 아니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수옥은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엄마, 저 아저씨하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애인감으로 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려고. 뭐야, 너? 수옥은 어이가 없어 말끝을 흐렸다. 아마 저 아저씨는 엄마보다는 젊고 발랄한 나와 술 마시는 걸 더 좋아할걸? 연미는 약을 올리듯 수옥을 놀려댔다. 수옥은 눈을 흘기며 연미를 나무랐다. 너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질투가 나면 엄마도 같이 들어가자고. 연미는 부추를 벗고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수옥도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제 딸이에요. 서울에서 미술대학에 다니는데 잠깐 다니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연미라고 합니다. 연미는 얼떨결에 성까지 밝히고 말았다. 엄마와 성이 같아 가능하면 인사할 때 이름만 대주는 걸 깜빡 잊었던 것이다. 이제 보니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 연미 양이 그린 거구만.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난 것 같아요. 강섭의 칭찬에 연미는 혀를 날름했다. 수옥은 기분이 좋은지 그림을 다시 쳐다보며 생긋이 웃었다. 연미는 수옥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엄마가 저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데요. 하고 자랑삼아 말했다. 그래요? 강섭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연미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다 엄마가 그린 거라고 실토했다. 강섭은 연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되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수옥은 그림을 그릴 여자 같지 않았다. 강섭은 반신반의하면서 수옥에게 물었다. 수옥 씨, 그 말이 맞습니까? 엄마는 국전의 출품에 입성까지 한 미술가예요. 수옥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대꾸를 하지 않자 연미가 대답했다. 아, 그러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강섭은 웃으며 사과하듯이 말했다. 연미는 입가에 웃음을 물고 강섭에게 당돌한 부탁을 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어떤 손님한테도 밝히지 않은 엄마의 비밀을 알려드렸으니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주시겠어요? 그거 좋죠. 연미가 빈 술잔을 받자 수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천방지축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른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데 왜 말리십니까? 강섭은 웃으며 앞에 놓인 술잔을 연미에게 내밀었다. 연미는 망설임 없이 술잔을 받았다. 한창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덕구 노인이 손을 호호 불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섭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옥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시간 나면 또 오겠습니다.
강섭은 음식값을 치르고는 덕구노인을 따라 나루터로 나왔다. 잔잔한 호수에는 맑은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호수 건너편 학산마을의 불빛이 아득했다. 둥지를 찾지 못한 물새 한 마리가 끼룩거리며 배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강섭이 배에 오르자 덕구노인은 손전등을 배 앞에 매달아 놓고는 노를 잡기 시작했다. 덕구노인은 호수 복판쯤 오자 수옥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선생, 수옥이는 내 며느리뻘 되는 여자요. 혼인을 약속하고 아들놈이 혼례를 치르기 전에 죽었어. 연미 저것만 덜렁 만들어 놓고. 덕구노인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감님, 그러면 수옥 씨가 여기서 연미를 키우며 혼자 살았다는 말인가요? 그렇소이다. 꼭이 수옥 씨가 혼자 살 이유라도 있었나요? 지금까지도 그놈의 심사를 나도 알 길이 없소. 혹시 여기서 못 떠나게 어른께서 잡아두신 건 아닌가요? 발 달린 사람이 잡아둔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처로 나갔겠지. 덕구노인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퉁을 놓았다. 며칠 뒤 강섭은 추위가 누그러들자 덕구노인 보고 쌀이꽃집까지 배를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 방 안에서 엿듣고 있던 할머니가 문을 열어 젖히더니 강섭에게 시비를 걸었다. 거기는 왜 가려고 그러시오? 매운탕 맛이 일품이라서 또 먹고 싶네요. 매운탕 한 그릇 먹으러 호수를 건너가다니 헐 일도 어지간히 없는 양반이구먼. 그 집 여자가 친절하기도 하고요. 보아하니 그년 장사시켜주려고 저 영감탱이가 선생 똥구멍에 필시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구먼. 할머니는 입을 실룩거리더니 덕구노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덕구노인은 저 할망구 또 본병 도졌구먼 하고는 이맛살을 찡그렸다. 할머니는 어이구 그년이 뭐가 그리 이뻐서 허구한 날 딸년처럼 보살펴주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혀를 끌끌 차다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 강섭은 무참한 얼굴을 하고는 덕구노인과 함께 나루터로 나왔다. 강섭은 궁금증이 일어 덕구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할머니가 왜 그리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럴 사연이 있다오. 사연이라뇨? 강섭은 덕구노인에게 연거푸 질문을 했다. 소핵교 선생 노릇하던 외아들을 수옥이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강섭은 덕구노인의 얼굴빛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호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쌀이꽃집 뒷산 소나무에는 하얀 학 한 마리가 날갯죽지에 부리를 박은 채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섭이 쌀이꽃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옥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강섭을 반기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또 신세 좀 지러 왔습니다. 신세라뇨.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것만도 고맙죠. 덕구노인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자 강섭에게 말했다. 나는 그물질을 하다 이따 올 테니 술 마시며 수옥이와 재미있는 이야기 좀 더 나누시구려. 덕구노인은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는 구부정한 모습을 한 채 나루터로 힘없이 걸어갔다. 그날따라 덕구노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하게 보였다. 강섭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난로에 손을 내밀고는 수옥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주실 겁니까?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왜요? 매운탕은 안 되나요? 매일 비싼 음식만 드실 순 없잖아요. 그런 걱정 마시고 매운탕 끓여주십시오. 몸이 으스스한 게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기 드셨어요? 강섭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수옥은 싱긋이 웃으며 물었다. 추위를 원체 잘 타는 체질이라 감기 기운이 떠날 생각을 않는군요. 강섭은 과장을 섞어가며 매운탕을 먹으려는 이유를 대주었다. 수옥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달그락거리며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난로 붉기가 시원찮아 강섭은 쇠꼬챙이로 난로 뚜껑을 열어보았다. 장작을 넣지 않아 불이 사위어가고 있었다. 강섭은 옆에 쌓아놓은 소나무 토막을 난로에 집어넣었다. 톡톡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었다. 강섭은 난로 뚜껑을 다시 덮고는 손을 내밀어 불을 쪼였다. 강섭은 음식을 준비하는 수옥을 눈여겨보았다. 손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강섭은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매운탕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빨리 매운탕 좀 내오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 끓였다가 물고기가 살아서 뛰어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수옥은 국자를 든 채 웃으며 말했다. 수옥은 음식도 하나의 예술품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맛이 난다고 믿고 있었다. 수옥은 매운탕 국물을 몇 번이나 맛을 본 뒤 탁자에 갖다 놓았다. 그런 다음 도자기 주전자를 들고 왔다. 선생님 머루주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이거 원 황송해서 어디 술이 넘어가겠습니까? 강섭은 술잔을 받으며 익사를 부렸다. 강섭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수옥에게 말했다. 수옥 씨도 앉으세요. 나 혼자 마시기에는 술 맛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취해서 제가 술주정이라도 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수옥은 살포시 웃으며 말했다. 술이란 주정도 하고 헛소리도 하라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면 가슴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 잘 마시지 않아요. 순간 수옥의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이가 들면 가슴 아린 일조차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에서 지나간 세월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수옥은 지금까지 젊었을 때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강섭은 호숫가에서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이유를 들려주면 충분히 공감할 남자처럼 느껴졌다. 수옥은 머루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오병태와 함께 감아놓았던 추억의 실타래를 풀어놓았다. 20여 년 전이었다. 호수 건너에 있는 학산 초등학교에는 학생이라곤 통털어 10대 명 남짓했고 교사는 모두 2명뿐이었다. 선생 한 분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백발 노교사였고 다른 한 분은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총각 선생이었다. 그 선생이 바로 덕구 노인의 외아들 오병태였다. 병태가 학산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날 덕구는 동네 사람들한테 큰 잔치를 베풀었다. 덕구는 술에 취하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강과 산 그리고 천수답이 대부분인 학산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이 나온다는 건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었던 것이다. 덕구 자네 소원 풀었네 그려. 허구한 날 강에서 물고기나 잡고 산에서 나무를 베는 좋은 놈이 선생 아들을 두다니 개천에서 욕났어. 동네 사람들은 덕구를 지켜세우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다음해 노교사가 퇴직을 하자 교육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 선생이 학산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 여선생이 바로 강수옥이었다. 부임한 첫날부터 오병태의 가슴에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학처럼 차분한 자태며 웃을 때 파이는 보루물 그리고
외로움이 담뿍 배어있는 사슴눈. 병태는 하늘이 자신을 위해 선녀를 내려주었다고 생각했다. 첫날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수옥이 교문을 나서자 병태는 나루터까지 따라왔다. 붉은 노을이 서산에 걸려 강물이 발갛게 물들고 강 언덕배기에는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따금 강 위로 물새들이 날아가고 먼 산에서 장기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강 선생님, 부임 첫날인데 우린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누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 술 못 마시는데. 술 못 마시면 안주라도 드세요. 병태는 강가에 있는 주막으로 수옥을 데리고 갔다. 주막이라고는 하지만 강 건너 읍내 장날이나 돼야 장꾼들이 들를 뿐 평일에는 파리를 날리고 있었다. 부엌이 딸린 술청에는 송판으로 만든 목로 2개와 통나무 의자 서너 개뿐이었다. 아주머니, 막걸리에 감자전과 도토리묵 좀 주세요. 병태는 수옥을 위해 더 좋은 안주거리가 없는 게 아쉬웠다. 오늘 오셨다는 여선상님이시구먼. 아이고, 얼굴이 한박꽃 같네 그려. 허기사 나도 처녀 때는 여선상님처럼 고 왔는디 이젠 쭈구렁 할매가 다 되었구만. 쉰이 조금 넘은 주막 여자는 수옥의 얼굴과 손을 힐끔힐끔 훔쳐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다. 병태는 술과 안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오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수옥에게 들려주었다. 여기서 근무하려면 교사로서 천직의식은 당연하고 인내력이 없으면 무척 힘듭니다. 대부분 가난한 집 애들이라서 농사일이 우선이고 공부는 2번째입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진도가 안 나가 맥이 풀릴 때도 많지요.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애들은 우리를 단순히 교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알고 있죠. 애들은 수옥 씨를 소변도 안 보는 천사처럼 여길 테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 함부로 욕도 못하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합니다. 수옥은 다소곳이 병태의 말을 들으며 연신 손수건으로 콧잔등에 돋아난 땀을 훔쳐냈다. 앞으로 오지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주막 여자가 막걸리와 안주를 내오자 병태는 수옥 앞에 놓인 보시기에 막걸리를 반쯤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보시기에도 막걸리를 채운 뒤 한 모금만 마셔보라고 권했다. 수옥은 망설이다가 2 손으로 보시기를 단숨에 비우고는 보루물을 지었다. 선생님, 막걸리 맛이 생각보다 좋네요. 술 못 마신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저를 위해서 한턱 내셨는데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죠. 병태는 주전자에 든 막걸리를 다 비우고는 주막을 나와 수옥과 함께 나루터까지 걸어갔다. 병태는 수옥이가 나룻배에 오르자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배가 건너편 나루터에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강섭은 쌀이꽃집에서 매운탕을 먹고는 수옥이 편히 쉬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수옥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목판에 찻잔을 얹어 갖고 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청자색 찻잔에서는 모과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다. 모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를 예방해 준답니다. 수옥은 찻잔을 탁자에 올려놓은 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 올리며 어서 마셔보라고 눈짓을 했다. 대접이 융숭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강섭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수옥은 처음으로 강섭에게 투정어린 말을 했다. 음식을 드시러 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마음 섭섭해지려고 하네요. 강섭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수옥은 멈칫거리며 돈을 받지 않았다.
선생님, 오늘은 돈 받고 싶지 않네요. 왜요? 그냥 받기 싫어요. 그러면 다시는 쌀이꽃집 못 옵니다. 강섭은 돈을 상위에 놓고 식당을 나왔다. 밖에 나와 보니 덕구 노인은 쌀이꽃집 근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덕구 노인은 강섭이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물을 거두었다. 덕구 노인은 배를 저어 쌀이꽃집 쪽으로 다가왔다. 배가 나루터에 닿자 강섭은 덕구 노인에게 물었다. 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붕어 100마리 건졌구먼. 덕구 노인은 붕어가 든 물통을 쌀이꽃집으로 들고 갔다. 그리고는 수옥에게 물통을 넘겨주고는 다시 배에 올라 노를 잡기 시작했다. 강섭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나온 게 미안해 덕구 노인에게 사과의 말을 했다. 저 혼자서만 포식해서 죄송합니다. 나야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지 뭘. 노를 젓는 덕구 노인이 힘들어 보이자 강섭은 노를 한 손으로 잡고 함께 저었다. 그러자 덕구 노인은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이 노를 저어주니까 힘이 훨씬 덜 드는구려. 인생살이도 서로 돕고 살면 수월한 법이지. 그래서 어른께서 수옥 씨한테 물고기를 잡아다 주시는 건가요? 수옥이는 매운탕을 잘 끓이지만 고기를 잡는 데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수옥 씨도 이따금 그물질을 하나요? 미안하니까 나를 따라 나와 몇 번 그물질을 해본 적은 있었지. 하지만 내가 절대 그물질 못하게 말렸구먼. 덕구 노인은 수옥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힘주어 말했다. 특별히 그럴 이유라도 있나요? 다른 이유야 있겠어. 수옥이가 물고기를 잡다 물에 빠져 죽을까 늘 걱정돼서 못 나가게 한 거지. 수옥 씨를 무척 아끼시는군요. 아들놈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수옥이까지 같은 길을 가게 만들 수는 없지. 그럼 수옥 씨가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수옥이는 아들놈 명까지 이어 살아야지. 덕구 노인은 회색빛 어둠이 섞여 있는 허공에 시선을 주었다. 덕구 노인의 눈가에 밤이슬 같은 눈물이 고였다. 사르륵 사르륵 쌀락눈이 내리는 밤이었다. 덕구 노인은 강섭의 방문 앞에 다가와 선생 글 쓰고 계신 거요 하고 불렀다. 강섭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선생, 눈도 오고 혀서 매운탕을 끓였는디 사랑방에서 약주 한잔 하실라우? 출출한데 잘 되었네요. 강섭은 쌀락눈이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덕구 노인을 따라갔다. 사랑방에 들어가 보니 수옥이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섭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강섭은 그녀가 갑자기 덕구 노인 집에 나타난 게 의아했다. 더욱이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전깃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모란꽃처럼 우아했다. 수옥 씨, 이 밤에 여길 오시고 어쩐 일입니까? 강섭은 수옥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몇 번이나 쌀이꽃집에 가려다 호수 바람결이 너무 차 참고 참았던 것이다. 선생님 글 쓰시는데 힘내시라고 매운탕을 끓여갖고 왔습니다. 수옥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농담처럼 말했다. 아니 그럼 일부러 매운탕을 갖고 이 밤에 호수를 건너오셨다는 말인가요? 수옥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주전자를 들어 강섭의 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술은 수옥이가 지난 가을 집 뒷산에서 따다 담은 산딸기 술이었다. 약간 떫은 맛이 나긴 했지만 진한 향기가 매혹적이었다. 덕구 노인은 두 사람이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게 자리를 비해주었다.
수옥은 덕구노인이 나가자 잔잔한 목소리로 호수를 건너온 이유를 실토했다. 실은 오늘이 죽은 병태 씨의 생일이에요. 죽은 사람의 생일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강섭은 수옥의 기억력도 놀랍지만 수십 년 전에 죽은 남자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수옥은 지갑 속에서 퇴색한 흑백 사진을 꺼내 강섭에게 내밀었다. 수옥과 병태가 바다를 배경 삼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 바다는 결혼을 약속하면서 수옥이가 병태에게 맨 처음 순결을 바친 추억 어린 장소였다. 수옥은 고해성사를 하듯 젊은 날에 병태와의 이별하게 된 사연을 강섭에게 들려주었다. 강 하류에 댐을 막기 전까지는 학산마을 앞으로 강물이 흘렀다.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가을이었다. 아침부터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후가 돼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수옥은 수업을 끝내고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걱정스런 얼굴로 내다보고 있었다. 병태는 수옥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물었다. 강 선생님, 뭘 그리 넋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비가 그치면 집에 갈까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요. 수옥은 교무실을 나와 신발장 옆에 세워두었던 우산을 펼쳤다. 병태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수옥 씨, 이 빗가락에 꼭 집에 가야 하나요? 그럴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건 위험합니다. 병태가 한사코 말렸지만 수옥은 종종걸음으로 나루터로 향했다. 병태는 나루터까지 따라와 강을 바라보며 수옥에게 말했다. 수옥 씨, 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아무래도 강을 건너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숙직실에서 하룻밤만 보내세요.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야 돼요. 무슨 일인데 집에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요? 병태는 처음으로 수옥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수옥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집에 가야 할 이유를 밝혔다. 실은 오늘이 어머니 첫 번째 제삿날이에요. 더구나 동생은 군대에 가 있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저 아니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사정이 그러면 집에 꼭 가야겠군요. 어머니는 저를 가르치기 위해 집에서 기른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산나물까지 뜯어다 장에 내다 팔아 학비를 근근히 대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호강 한번 못하시고 돌아가셨군요. 병태는 강을 건너려는 수옥을 더 이상 말릴 재간이 없었다. 빗줄기가 약해지자 병태는 사공에게 별도의 뱃사까지 쥐어주면서 배를 태워달라고 사정했다. 사공이 자꾸 꽁무니를 빼자 병태는 노를 함께 저을 테니 강을 건너자고 재촉했다. 그러자 사공은 구시렁거리며 배에 올랐다.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물귀신이 돼도 억울할 거 없지만 젊은 선상님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인디. 수십 년 노를 저으신 사공 어르신인데 이 정도 물살은 너끈히 헤쳐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물이라는 놈은 얌전히 있다가도 비위가 상하면 성깔을 마구 부린다고. 사공과 병태가 함께 노를 젓자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몇 발짝 앞으로 나갔다. 앞으로 나갈수록 물살이 거세어 배가 낙엽처럼 흔들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배를 돌려야지. 두 사람 서 있지 말고 배창에 바짝 엎드려. 사공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다. 사공은 배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배가 기우뚱하더니 뒤집히고 말았다. 수옥, 병태, 사공 모두 물에 빠졌다. 수영을 잘하는 병태는 죽을 힘을 다해 수옥의 어깨를 잡고 나루터까지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 병태는
배를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사공을 구하려고 다시 물에 뛰어들었다. 거센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공과 병태는 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다. 몇 날 며칠 강을 뒤지고 다녔지만 끝내 병태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수옥은 자신이 병태를 죽였다고 수없이 자책했다. 수옥은 강물에 몸을 던져 병태를 따르고 싶었다. 그러나 병태가 사랑의 선물로 남겨준 생명이 죽음의 길목에서 수옥을 가로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덕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겸 해서 학교로 수옥을 찾아왔다. 덕구 손에는 한약 보퉁이가 들려 있었다. 강 선생, 병태 아이를 가졌다면서 몸은 괜찮은감? 수옥의 얼굴이 빨개졌다. 덕구는 딱한 처지에 몰린 수옥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싶었다. 병태놈이 비명해 갔지만 피부치라도 남겨놓아서 다행이구먼. 마누라도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다가 강 선생이 애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어. 이왕이면 병태를 쏙 빼닮은 사내놈이었으면 좋겠구먼. 그러나 몇 달 뒤 수옥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 덕구 마누라는 수옥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육실할년, 진현이 무슨 재간으로 아들을 낳겠어. 지집년을 퍼질러 놓을 거면 수째 애를 지워버릴 것이지. 덕구는 듣기 거북해 면박을 주었다. 아들 하나 달랑 낳은 주제에 무언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몰라? 이 영감탱이는 수옥이 그냥 털끝만 건드려도 송충이처럼 들고 일어나니 도대체 무슨 조화속인가 모르겠어. 마누라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설상가상으로 수옥은 학산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중 폐병에 걸려 사직을 하였다. 그녀 나이 29살이었다. 혼자 아이를 기르며 선생 노릇을 하는 게 힘도 들었지만 죽은 병태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슴을 멍들게 하였던 것이다. 수옥은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는 읍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오곤 했다. 약을 1년이나 먹어도 여전히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덕구는 보건소 의사를 찾아갔다. 덕구는 의사에게 수옥의 병을 빨리 낫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의사 선생님, 어찌하면 수옥이 병이 얼른 나을 수 있나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영양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덕구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다. 그물로 손바닥 크기의 붕어 100마리를 잡아왔다. 그리고는 이웃에서 찰밥 반되를 구해갖고 수옥을 만나러 갔다. 쇠고기나 도야지 고기보다는 물고기가 폐병 났는데 효험이 더 있다고 하더구만. 힘드실 텐데 이런 거 잡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정 먹고 싶으면 장에서 사다 먹을게요. 몸 아픈 사람 내박쳐두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물고기 잡는 일이 몇 배 마음이 편하구먼. 귀찮아도 찹쌀하고 마늘 좀 넣고 푹 고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도 폐병이 수옥의 몸에서 빨리 떠나지 않자 덕구는 뱀탕까지 끓여 먹일 궁리까지 했다. 어느 날 덕구는 작대기와 쇠갈고리 그리고 자루를 갖고 집을 나섰다. 이웃집에 사는 땅꾼과 함께 산에 올라가 뱀구멍을 찾으러 다녔다. 한참 헤매다 갈증이나 풀숲을 헤치며 개울가로 내려가는데 발목이 따끔했다. 덕구는 깜짝 놀라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피부가 오색 비단처럼 고운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덕구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덕구는 뱀 대가리를 겨냥해
작대기를 냅다 휘둘렀다. 뱀은 날쌔게 몸을 피하더니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덕구는 발목에서 뻘건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산 위에 있는 땅꾼에게 소리쳤다. 땅꾼은 덕구에게 뛰어오더니 뱀이 문 상처에 입을 대고 한참이나 피를 빨아냈다. 덕구는 작대기를 지팡이 삼아 절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눈이 침침했다. 덕구는 땅꾼의 도움을 받아 읍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고 돌아와 자리에 누워있는데 홍천댁이 덕구를 다그쳤다. 당신 어디다 써먹으려고 뱀 잡으러 간 거요? 분명 자기 몸땡이 보호해주려고 간 건 아닐 거고 수옥이 그냥 병 고쳐주려고 뱀 잡으러 간 거지? 뱀이 폐병에 득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덕구가 말끝을 흐리자 홍천댁은 이를 뿌드득 깔았다. 왼수 같은 년 땜이 또 이런 사단이 일어났구먼. 내 인연을 가만두나 봐라. 홍천댁은 왼쪽과 오른쪽 신발을 바꿔 신고 치마를 허리춤까지 끌어올린 뒤 수옥이 집으로 내달렸다. 홍천댁은 마당에 들어서기 무섭게 수옥에게 삿대질을 하며 쥐잡듯이 닥달했다. 야 이년아, 아들놈 잡아먹었으면 됐지. 영감탱이까지 잡아먹어야 니년 속이 시원하겠냐? 이 바구 같은 년아. 당장 여길 떠날 거요? 안 떠날 거요? 어머니, 죽어도 저는 여기 못 떠납니다. 뭐요? 어머니? 홍천댁은 수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자 저고리 섭을 잡아챘다. 순간 수옥의 젖가슴이 후원하게 드러났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 쌀이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미가 달려와 울부짖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이사가. 빨리 이사 가자고. 수옥은 연미를 껴안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서럽게 울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옥과 강섭은 이야기를 마치고는 호숫가로 나왔다. 그들은 손으로 쌀랑눈을 쓸고는 통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강섭은 수옥의 손을 꼭 잡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옥 씨,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데요? 왜 여기에서 혼자 젊음을 다 보냈나요? 죽은 병태 씨에 대한 그리움과 덕구 어른한테 입은 은덕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수옥 씨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네요. 강섭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옥을 가슴에 푹 안아주었다. 사르륵 사르륵 내리던 쌀랑눈이 멈추고 호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쌀이꽃집 불빛이 빨리 호수를 건너오라고 두 사람에게 연신 눈짓을 하였다.